이 안에 정원과 비너스의 신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지중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갤리선 필수 아이템이었다 이거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의 크기는 약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매일 제공되는 식사가 무려 5만 끼라고 합니다. 라면 하나씩만 먹어도 라면 7,000개예요. 누가 먼저 증기선으로 대서양을 건너느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뉴욕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연료가 바닥이 나버렸던 것이죠. 선장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여객선과 군함이 충돌했어요. 해군 함선이었던 큐라소 둘로 쪼개져서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객선을 개조했던 퀸 메리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스펙타클한 배의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 한번 잘 듣고 맞춰봐 주세요. 자, 이것은 중세시대의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강대국이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필수품이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정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현재는 150cm, 1.5m 정도 되는 장우산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은 감이 안 잡히는데 힌트 좀 주시죠. 자, 지금 이것은요, 많은 사람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여행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특급 이것엔요, 수영장과 극장, 레스토랑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바로 정답은 배, 쉽. 맞습니다. 빙고. 자, 자동차나 비행기는 100년, 200년밖에 안 됐지만요, 배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달대로 만든 배부터 초호화, 크루즈선까지 이어지는 스펙타클한 배의 역사 이야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과 칼럼니스트 그리고 학위 없는 마물 박사 김태훈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인류 문명이 시작된 지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강을 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다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문명이 막 시작됐던 이 시기엔 어떻게 배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파피루스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종이를 만들었던 원료죠. 페이퍼의 어원이기도 한데 이집트인들이 이거 가지고 배도 만들었습니다. 풀을 엮어서 배를 만들었는데 만능식물이었어요. 그러면 이 파피루스가 자라지 않았던 다른 지역은 어떤 재료를 써서 배를 만들었을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상류로 올라가면 아르메니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배 전체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배가 있었다고 해요. 와. 어떻게 만들었냐면 버들가지를 베어가지고 배 틀, 뼈대를 만든 다음에 바깥에 짐승 가죽을 입혀가지고 선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류에 있던 바빌론에 도착하면 배를 만들었던 이 버들가지 집들은 다 팔아버리고 짐승 가죽은 당나귀에 싣고 다시 상류로 올라가는 뭐라고 할까, 일회용 배였다고 하죠. 네, 방수 기능을 위해서 짐승 가죽을 사용한 것 같다. 고대인들의 지혜가 이 정도였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 문명의 발전으로 배가 얼마나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될지 앞으로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로서 알려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죠. 이 부력과 밀도의 원리를 찾아냈고요. 도르래와 지렛대도 만들어낸 발명 천재입니다. 내게 충분한 지렛대만 준다라면 지구도 들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배 정도는 거뜬히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절대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시아라는 배를 만들었는데 몇 명까지 탈 수 있었냐? 무려 600명이 탈 수 있었다. 거대한 배죠. 이 안에 정원과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배 안에 물이 차면 물을 빼낼 수 있는 나선형 양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초호화 시스템을 갖춘 배, 과연 누가 타는 배였을까요? 자, 인류 초기의 배들 교역을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죠. 근데 왠지 아르키메데스의 배는 시설로 봤을 때 목적이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배를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화려한 신전에 휴게 시설까지 설계를 한 걸 보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쉽게 말해서 인류 최초의 호화 크루즈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 갤리선입니다.
지중해에서 물자 교육이 늘면서 이제 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는 없던 상황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돛과 노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배가 바로 갤리선이에요. 근데 이 배가 평상시에는 상선으로 이용이 됐고 전쟁 시에는 군함으로 활용됐다고 하는데 지중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갤리선 반드시 필요했던 필수 아이템이었다 이거죠. 갤리선이 무역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요.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항구에는 화려한 깃발, 음악대의 연주가 있고 마중 나온 시민들의 막 환호가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부터 본 선원들은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갤리선이 항구에 도착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화려한 개선식이 아니라 바로 악취였다는 거죠. 왜일까? 그때는 배에 냉장고나 수도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리기 일쑤였고요. 뱃멀미나 추위와 더위에 시달려도 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수백 명의 선원들이 뿜어내는 악취, 멀리서 배는 보이지 않아도 냄새는 풍겨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줘 오고 있습니다. 그 악취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배가 발달하기 전에는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이제 교역을 했는데 낙타를 주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낙타가 실을 수 있는 양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교역을 하자. 그러니까 배를 이제 점점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배야 아시아에 가서 향신료와 무슨 비단을 가져와라 해놓고 투자자들이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죠. 이 발 뻗고 자기 힘들었겠죠. 아니 내가 보낸 배가 왜 안 오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이런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슈런스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대표 손해보험사들 보면 땡땡 해상 이런 역사적 배경이 다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바로 대양 여객선의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만 해도 배를 얼마나 크고 강하게 만들 것이냐,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냐 에만 전력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상인이나 군대, 또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배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죠.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들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귀족이나 서민, 이민자들이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이처럼 배가 무역과 전쟁의 수단에서 여객의 역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시기에 배가 여객선으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건 이전보다 더 뛰어난 항해술과 함께 배 시설도 발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마침 이 시기에 배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게 노와 돛이 필요 없는 범선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나무에서 철, 쇠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붕 증기로 움직이는 이제 증기선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배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전과는 달리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가능해졌죠. 자연스럽게 대양 여객선의 시대도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인 대양 여객선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큰 관심사는요. 누가 먼저 증기선으로 대서양을 건너느냐 하는 강대국들의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증기선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나라 어디였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해양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가만히 두고 볼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극을 받은 영국이 1835년부터 뿡 증기선을 건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음 3년 만에 3개의 증기선 선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빠르게 뉴욕에 도착을 할까라는 대서양 횡단 경주에 들어가는데 한강 횡단도 아니고 대서양 횡단. 이 첫 출발을 하는 배는 시리우스호와 그레이트 웨스턴호였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레이트 웨스턴호가 3일이나 늦게 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리우스호 얼마나 신났겠습니다. 우후후후 우리가 먼저 간다. 그런데 목적지인 뉴욕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연료가 바닥이 나 버렸던 것이죠. 석탄이 떨어진 거죠. 이번에는 그레이트 웨스턴호에게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겁니다. 이야 추월하자. 그래서 이 두 배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뉴욕항에 도착을 했는데 과연 어떤 배가 먼저 도착을 했을까? 시리우스호의 선장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떼가지고 연료로 태웠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4시간 먼저 시리우스호가 뉴욕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4시간 차이로 그레이트 웨스턴호는 역사 속에서 영원한 2인자로 남게 됐다 이 말이죠. 역사는 때로 잔인하군요. 그 4시간 때문에 결국 하나의 배는 역사에 남지만 하나의 배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자, 19세기엔 여객선을 타고요, 대서양이나 아시아에 가는 게 로망이었다면 요즘 많은 분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건 바로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썬킴 씨는 크루즈 타본 적 있으세요? 뭐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네. 지중해 크루즈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와, 그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 크루즈. 네. 그런데요, 이런 환상적인 크루즈 여행의 시작이 작은 광고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네. 이게 1835년에 셔틀랜드 저널 창간호에 실린 광고가 단초가 됐다고 하는데 제목이요, 관광객에게라고 해요. 스코틀랜드의 스트롱리스를 출발해가지고 아이슬란드와 페로섬 경유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크루즈를 즐기자 이거인데, 사실 그 당시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 이 겨울철에는 좀 비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수기 때 몰릴 순 없고 이 여객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따뜻한 남쪽 나라를 한번 운행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항지마다 짧게 여행을 가면 상품을 출시했는데 부유층 입소문을 타고 대박이 났다고 해요. 자, 이 시기 크루즈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루즈 하면 바다 위에 초특급 호텔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엔터테인먼트나 이벤트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객실 청소도요, 승객이 셀프로 해야 했고, 당시 영국의 모든 선박엔 밤 10시엔 취침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늦게까지 마음대로 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호텔이 아니라 무서운 사감 선생님 있는 바다 위의 기숙사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객실에는 전등이나 수도도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건데, 그럼 언제부터 이 크루즈가 호텔처럼 화려해지게 된 걸까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첫 크루즈선, 1900년에 선보인 프린세스 빅토리아 루이스호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여행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대형 요트급 선박이었다고 해요. 인테리어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1등급 객실이 무려 120개가 있었다고 하죠. 도서관, 체육관, 사진 인화실, 이런 현대적 시설까지 있었고, 나중에 또 실내 수영장, 각종 오락시설, 편의시설, 이런 휴게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크루즈선 형태로 진화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19세기엔 국가의 부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여객선이나 크루즈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서 전쟁을 겪으면서 이 배들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완전 영화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영국 왕비의 이름을 붙인 초호화 여객선 퀸 메리오가 회색 유령으로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을 만큼 큰 기대를 받았어요. 1936년에 첫 출항했는데 명성에 걸맞게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뉴욕항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영국의 자랑인 초호화 여객선이 남의 나라 미국 뉴욕 항구 한쪽에 눈칫밥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연합군 지휘부가 퀸 메리오를 딱 보게 돼요. 저 거대한 배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저 배를 우리가 병력 수송선으로 쓰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일사천리로 호화로운 장식품 다 떼버리고 병력을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퀸 메리오 얼마나 도색이 화려하게 돼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회색 바탕에 이제 위장 도색으로 덮게 됐는데, 연합군 장병들에게는 회색 유령이다라는 또 애칭이 있었다고 하죠. 이 시기에 퀸 메리오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배였냐.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병사들을 태운 퀸 메리호가 독일군의 유보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던 중에 영국 해군이 타고 있던 5,000톤급의 HMS 허 머제스티 쉽 큐라소호라는 군함을 스스로 빵 들이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객선과 군함이 충돌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해군 함선이었던 큐라소 둘로 쪼개져서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00여 명의 승조원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객선을 개조했던 퀸 메리오는 선수 하부만 약간 찌그러진 것 이외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회색 유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객선으로서 31년 만에 퇴역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워낙 큰 배다 보니까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미국에 보존해야 할 역사 유물로 지정이 됐고요. 1967년에는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선상 호텔로 개조되어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크루즈와 연관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주법이 크루즈 시장을 키웠다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은 너도 나도 다 미국으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당시에 뉴욕 등 이제 미국의 대도시는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범죄도 이제 많이 발생을 했겠죠. 미국 정부는 이게 다 술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19년에 금주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술꾼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끊어요. 그 당시 이제 금주령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육지에서는 요 구멍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연안이나 공해 선상에서 이제 주류를 팔 수 있었다 이거인데 그런 이유로 세계 일주하면서 오래오래 마시자 이런 의도로 기획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의 크루즈선은 얼마나 발전했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배인 타이타닉호와 현재의 크루즈선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시 최대의 배라는 타이틀을 얻은 타이타닉호.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300m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300m는 넘지 않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현재까지 기록된 세계 최대 크루즈선은 원더 오브 더 시즈호인데요. 그 이름만큼이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무려 363m, 너비가 66m로 배를 눕혀놓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10m 정도 작은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물에서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는 지난해 8월에 시험 운항을 했는데요. 약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선실만 2,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미국인들이 크루즈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인들한테 뭐 그 배에 대해서 좀 들었거든요. 승선한 7,000명의 승객들이 소비하는 음식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라면 하나씩만 먹어도 라면 7,000개예요. 이 배에는 3,000석이 넘는 대형 레스토랑, 이거 이외에도 12개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만 1,000명이 넘고 매일 제공되는 식사가 무려 5만 끼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소비되는 소고기가 6,800kg, 6.8톤, 닭고기가 4,400kg, 4.4톤, 랍스터가 952kg이라고 하니까 크루즈선의 크기만큼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는 음식량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게 거의 떠다니는 도시네요. 그렇죠. 자, 크루즈 이야기할 때요.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가격입니다. 타이타닉호의 객실 가격을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 3등실 가격은 약 15에서 40달러.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등실은 약 7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7만 5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8,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객실 가격, 그 평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호텔과 비슷한 뭐 한 2, 30만 원대가 아닐까요? 2, 30만 원대. 사실 각각의 크루즈는요, 내측, 창측, 발코니, 스위트룸 같은 객실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크루즈 상품의 요금을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같은 7일 일정의 크루즈라고 해도요, 저렴한 크루즈의 내측 객실, 그러니까 창문이 바깥으로 없는 객실은 1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기도 한다면 정말 비싼 크루즈의 스위트룸 같은 방은 7천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굳이 비용을 한번 매겨보자 라고 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상적인 크루즈 요금을 계산해 봤더니 1박에 약 2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크루즈에는 객실 외에도 뭐 식사도 되고요, 공연도 볼 수 있고 선상활동 프로그램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20만 원, 그렇게 크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썬킴 씨는 만약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어떤 객실에 타고 싶으세요? 싼 객실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모두의 이제 원픽인 스위트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내측 선실을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문이 없는 거, 지중해 태양 아래서 즐기는 선베드, 이거는 스위트룸 승객이나 뭐 내측 선실 승객이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태원 씨는 어떤 객실을 원하세요? 썬킴 씨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요. 내측 객실입니다. 왜냐면 비용은 훨씬 싸고요. 같이 가시죠. 같이 자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방 바깥으로 나가면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가끔은 바다가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방에 들어가면 되니까 창문이 없는 내측 객실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저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비용을 내준다라면 스위트룸에서 자야겠죠. 자, 사실 그동안 이 크루즈 여행이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선뜻 떠나질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중에는 조기 예약이나 출항 마감 임박 시에 무려 80%까지 할인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만 찾으면 배낭여행에 버금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 비용이 정말 비싸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국적 크루즈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중해 크루즈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유럽으로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 한국까지 이동한 다음 크루즈를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크루즈 비용 이외에도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숙박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적 크루즈가 생긴다면 유럽, 미국, 아시아 곳곳을 조금 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 우리는 어떤 여행을 떠날까 즐거운 상상들 하게 되잖아요. 그때 크루즈 여행이 지쳤던 마음을 힐링하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여행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 마음 놓고 전 세계를 크루즈로 여행하는 날 정말 저희가 학수고대 해보겠습니다.